오늘부터 앞으로 한동안 군의 기본적인 성질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주로 유한군에 집중하고 나중에 점차 무한군으로 넘어갈 생각인데요. 여러분들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한군의 성질은 현대대수학 교과서 앞부분에서 자세히 다뤄요. 저도 현대대수학 교과서를 종종 참고했고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현대대수학 그 자체는 아니죠. 유한군의 성질을 배워두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지난번에 본 것처럼 물리에 직접 등장하는 유한군이 몇 가지 있죠. 둘째, 물리에는 유한군 못지않게 무한군도 많이 나오는데 유한군을 잘 공부해 두면 나중에 무한군 공부할 때 도움이 돼요. 셋째,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군이론 이상으로 표현 이론에 관심이 많은데 군의 성질을 웬만큼 알아야 표현 이론을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개념, 용어, 정리 모두 수학책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 여러분들 수학 어휘력이 조금 늘겠죠? 언젠가 지금보다 더 추상적인 수학이 필요해져서 수학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온다면 이제 곧 배우게 될 어휘가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첫 번째 개념은 군의 원소의 주기입니다. 군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군의 원소를 아무거나 하나 골라요. 항등원이 아닌 원소 A를 골랐다고 하면 A의 거듭 제곱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원소들을 찾아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유한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A의 거듭 제곱들이 무한히 계속 다른 원소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거듭 제곱들 중에 서로 같은 원소 두 개가 있다면 여기 중간에 써 있는 것처럼 약간의 조작을 통해서 거듭 제곱 중에 항등원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이제 원소 A의 주기를 정의할 준비가 끝났는데요. A의 주기는 A의 m승이 항등원이 되게 하는 자연수 m 중에서 최소값이라고 정의해요. 주기를 영어로 period 또는 order라고 부르는데 order라는 단어는 군의 차수라는 뜻으로도 이미 썼기 때문에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우리는 말로 표현할 때는 주기, period라는 단어만 사용하겠습니다. 반면에 기호로 나타낼 때는 order의 알파벳 3개를 따서 ord라고 쓸게요. 남들이 다 그렇게 쓰니까.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차수가 6인 순환군 Z6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군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미 원소 A의 주기는 군의 차수와 같은 6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항등원의 주기는 계산할 것도 없이 1이고요. 조금 더 재미있는 결과는 주기가 1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원소들이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금방 암산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A제곱과 A4승의 주기는 3이고 A3승의 주기는 2입니다. 방금 확인한 결과를 모든 순환군으로 일반화해 볼 수 있을까요? 순환군 Zn의 원소들인 A, K승의 주기는 얼마인가? 조금 실험을 해보면 금방 공식 하나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A의 K승의 주기는 N을 K와 N의 최대 공약수로 나눈 값과 같아집니다. 증명은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계속 가완군만 다루면 재미없으니까 비가완군 중에서 제일 작은 순열군 S3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군의 원소들을 화살표로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화살표 표기법만 봐도 각 원소들의 주기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항등원은 따질 것도 없고 윗줄에 있는 A와 C의 주기는 3이고요. 아랫줄에 있는 B, D, F의 주기는 2가 되죠. 뭔가 규칙성이 보이나요? 다음 공부할 개념은 생성집합입니다. 역시 군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군도 집합의 일종이니까 적당히 마음대로 부분집합 하나를 골라요. 이름은 S라고 붙이고요. 공집합은 도움이 안 되니까 배제하고요. 우리는 부분집합 S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S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집합에 관심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냥 괄호 S라고 읽기로 하죠. 괄호 S가 포함하는 범위는
S의 원소들 모두 다, 그 원소들의 여건들 모두 다,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 서로 몇 번이든 곱한 결과들까지 모두 다까지 포함합니다. 계속 곱하다가 원소가 너무 많아지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괄호 S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군 G를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괄호 S가 G 전체를 다 덮으면 처음에 우리가 선택했던 S를 G의 생성집합 (generating set)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군의 생성집합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요. 주로 원소 개수가 제일 작은 것 중 하나를 골라서 사용해요. 제일 간단한 예로 순환군 C에는 자연수 n값이 무엇이든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생성집합을 택할 수 있죠. 생성집합의 원소가 한 개일 때에 한해서 집합기호를 생략하고 쓰기도 해요. 다음 예시는 또다시 찾아왔어요. 비가환군의 선두주자 S3번. 원소 하나인 부분집합 중에 생성집합 자격을 갖춘 것이 있느냐? 원소들을 하나씩 가져다 놓고 따져보면 없다가 답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원소 두 개인 부분집합 중에서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A와 C 두 개 중에서 하나, 그리고 B, D, F 세 개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팀을 짜면 생성집합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생성집합의 정의를 돌이켜보면 유한군의 생성집합은 당연히 유한집합이죠. 조금 덜 당연한 사실을 하나 생각해 볼까요? 가산 무한군에도 생성집합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데요. 군 자체는 무한하지만 생성집합은 유한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종류의 군을 유한생성군이라고 부릅니다. 예시를 굳이 먼 데서 찾을 필요 없고요. 정수의 집합과 덧셈으로 이루어진 군만 생각해도 충분해요. 이때 생성집합은 자연수 1 하나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1만 가지고 시작하지만 계속 더하거나 빼서 원소를 늘려나가다 보면 결국 모든 정수를 다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다음 주제는 직접곱입니다. 직접곱은 미리 주어진 두 개의 군으로부터 제3의 군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집합의 곱은 순서쌍의 집합으로 이해하기로 한 약속 기억하죠? 군의 직접곱을 만들 때도 그 약속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로 해요. 연산규칙도 최대한 그대로 물려받아요. 저런, 벌써 정의가 끝났네요. 이 정의가 군의 공리 세 가지, 결합법칙, 항등원, 여권 모두 만족하는지 따져봐야겠죠? 당연히 잘 만족해요. 예컨대 항등원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권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직접곱을 통해 만들어진 군의 차수는 당연히 두 군의 차수의 곱이 되겠죠. 직접곱을 취할 때 같은 군을 두 번 사용해도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직접곱을 여러 번 취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역시 거듭제곱 표기법을 사용하면 편리해요. 여기 보이는 목록은 차수가 6 이하인 모든 군들을 나열한 거예요. 차수가 작을 때는 그냥 군의 정의에 입각해서 여기 나온 것들 말고 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어요. 이 목록을 보면 왜 우리가 유한군의 예시로 순환군과 순열군부터 배우기 시작했는지 이해가 되죠. 방금 전에 배운 직접곱은 거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새로운 군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군을 분류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직접곱으로 쓸 수 없는 군에 집중한다고 해요. 유한군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직접곱의 간단한 예시로 실수 기반 벡터 공간을 들 수 있어요. 실수의 집합은 덧셈에 관해 군을 이루죠. 그 군을 직접곱 방식으로 거듭 제곱한 결과가 곧 벡터 공간이다 라고 말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유리수나 정수의 거듭 제곱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수의 거듭 제곱은 물리에서 종종 격자라고도 불러요. 왜 그런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서로 다른 군들을 연결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부분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쉽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정의를 그대로 읊어볼게요. 군 G의 부분집합 H가 G의 연산에 대해 닫혀 있을 때, 즉 H의 원소 두 개를 어떻게 뽑더라도 두 원소의 곱 또한 H에 속할 때
H를 G의 부분군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모든 군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부분군을 가져요. 첫째, 항등원 하나로만 이루어진 군 E, 둘째, G 전체. 이렇게 당연한 두 부분군을 제외한 부분군들을 진 부분군, proper subgroup이라고 불러요. 진 부분군의 차수는 1보다는 크고 G의 차수보다는 작겠죠. 참고로 항등원 하나로만 이루어진 군을 자명군, trivial group이라고 부르는데요. 원소가 하나라서 성질이 자명하니까 자명군이라는 이름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주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나홀로군, 독불장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아무튼 앞으로 별다른 부가 설명 없이 부분군을 언급할 때 E와 G를 포함하는 모든 부분군을 의미할 때도 있고 E와 G를 제외한 진 부분군만 의미할 때도 있으니까 앞뒤 문맥에 주의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부분군 개념도 배웠고 직접곱 개념도 배웠으니까 두 개념을 연결시켜 볼 수도 있는데요. 간단한 사실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H1이 G1의 진 부분군이고 H2가 G2의 진 부분군이면 아래 나열한 총 7가지 군들은 모두 G1 곱하기 G2의 진 부분군이 돼요. 증명은 역시나 자명하고요. 유한군 중에서 부분군의 예시를 몇 개 들어볼까요? 순환군 ZM과 ZN이 있을 때 M이 N의 약수이면 ZM은 ZN의 부분군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각자 생각해 보세요. 다음 예시로 순환군 ZN은 순열군 SN의 부분군이 돼요. SN에 포함된 모든 순열 중에서 원 위에 가지런히 놓인 물체들을 옆으로 한 칸씩 옮기기만 하는 순열을 고르면 순환군을 이루니까요. 또 다른 예시로 SN은 SN 플러스 1의 부분군이 되죠. SN 플러스 1이 포함하는 순열 중에 N 플러스 1번째 물체는 건드리지 않는 순열만 모으면 SN이 되니까요. H가 G의 부분군일 때 H의 성질과 G의 성질을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한 사실 하나만 소개할게요. H가 G의 부분군일 때 H가 비가환이면 G도 비가환이다. 증명은 자명해요. 어떤 군이 가환임을 증명하려면 모든 원소들의 순서쌍을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봐야 하지만 비가환임을 증명하려면 딱 한 쌍만 잘 찾아도 되니까요. H가 비가환인 순서쌍을 가지고 있으면 G에서 새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반면에 이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순환군 Zn은 가환이고 순열군 Sn은 비가환인 사례를 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죠. 부분군 개념은 무한군으로도 쉽게 확장할 수 있어요. 정수의 집합을 덧셈에 대한 군으로 본다면 짝수의 집합은 정수의 부분군 자격이 있죠. 실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에서 각각 0을 제외해 놓고 곱셈만 고려하면 유리수가 실수의 부분군을 이루는 걸 알 수 있고요. 비가산 무한군으로 넘어가서 지난 시간에 소개한 GL, SL, SU, SO 군들은 서로 부분군 관계를 만족해요. 돌이켜보면 각각의 군의 정의가 이미 부분군 개념을 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 예시로 SON과 SON 플러스 1의 관계처럼 큰 행렬과 작은 행렬 사이에서도 부분군 관계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부분군에 관한 설명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생성집합인데요. 어떤 군 G가 있고 G의 부분집합 S가 있을 때 괄호 S라는 걸 정의했잖아요. 괄호 S가 군 G와 같을 때에 한해서 S는 G의 생성집합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느냐? 일반적으로 괄호 S는 G의 부분군을 이뤄요. 이 사실도 역시 괄호 S의 정의와 부분군의 정의로부터 쉽게 보일 수 있어요. 말을 살짝 달리하면
괄호 S가 H와 같게 되는 G의 부분군 H가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두 개 이상의 군이 있을 때 서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군과 군 사이의 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군도 집합이니까 함수를 생각하는 건 별일 아닌데요. 기왕이면 군이 가지고 있는 연산을 염두에 둔 함수를 생각하면 좋겠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조금만 하고도 많이 한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예, 전문 용어를 마구 남발하면 돼요. 특히 그냥 영어 말고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따온 전문 용어를 쓰면 아주 효과가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군에서 군으로 가는 함수들 이름이에요. 호모모피즘, 아이소모피즘. 역시 그리스어를 번역할 때는 한자어로 번역해야 제맛이죠. 준동형사상, 동형사상. 번역이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 단어들이 생긴 건 이래도 뜻하는 바는 제법 간단하거든요. 먼저 준동형사상의 정의를 알아보죠. 어떤 군 G에서 다른 군 G 프라임으로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이 함수가 준동형사상이 되려면 조건을 하나 만족해야 하는데요. G의 모든 원소 A, B에 대해서 A 곱 B의 함수값은 A 함수값과 B 함수값의 곱과 같아야 해요. 여기서 함수를 거치기 전의 곱과 함수를 거친 후의 곱은 서로 다른 군에서 정의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고요. 함수 f가 준동형사상이라면 정의에 의해 당연히 만족해야 하는 성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항등원의 함수값은 항등원이다. A의 역원의 함수값은 A의 함수값의 역원과 같다. 등이 있어요. 간단한 예시 두 개를 들어볼게요. 순환군 Z2와 Z4를 함께 생각해봐요. 편의상 두 개의 군 모두 복소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표현하기로 하고요. 함수 f는 Z2에서 Z4로 가는 함수인데 복소수 표기법 안에서 항등함수 모양을 가져요. 또 다른 함수인 g는 거꾸로 Z4에서 Z2로 가는 함수인데 복소수 표기법을 쓰면 gx는 x제곱 공식을 따라요. 둘 다 함수가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두 함수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f처럼 항등함수 모양을 띠는 함수를 포함함수, inclusion이라고 불러요. 또 함수값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f는 단사함수이지만 전사함수는 아니네요. 반면에 g는 전사함수이지만 단사함수는 아니고요. 방금 본 예시에서 눈여겨볼 점 하나는 Z2가 Z4의 부분군이라는 사실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군 G가 있고 부분군 H가 있을 때 H에서 G로 가는 포함함수는 반드시 준동형사상이 돼요. 거꾸로 G에서 H로 가는 준동형사상도 종종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포함함수처럼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고 각 예시마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이번 영상 끝날 무렵에 별로 간단하지 않은 예시를 하나 들기로 약속하고 일단 넘어가기로 하죠. 준동형사상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면 동형사상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동형사상은 준동형사상 중에 전단사 함수인 것, 즉 1:1 대응이라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1:1 대응이니까 동형사상의 양쪽에 들어오는 군은 차수가 같아야 하겠죠. 기억을 잘 되살려보면 우리가 예전에도 어떤 두 개의 군이 같다 또는 다르다라는 말을 무심코 써왔는데요. 동형사상은 두 군이 서로 같다라는 말을 수학적으로 잘 정의해 준다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 서로 동형사상으로 연결된 두 군의 예시를 써놨는데요. 분명히 겉보기 모양새는 서로 다르지만 추상적인 군 이론 입장에서는 두 군은 같다고 보고 모든 논의를 이어나갈 거예요. 나중에 표현이론 공부할 때도 군의 차이와 표현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질 거니까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군 G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동형사상을 자기 동형사상이라고 불러요. 가장 재미없는 예로는 항등함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 생각해 보면 덜 자명한 예시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예컨대 자연수 p가 소수일 때 순환군 ZP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1과 p-1 사이에 있는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k차 거듭 제곱을 하는 함수를 가져다 놓고 좀 따져보면 각각 서로 다른 자기 동형사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 동형사상의 또 다른 예시로 왼쪽 곱, 오른쪽 곱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왼쪽 곱부터 설명하면 군 주의 원소 하나를 아무거나 골라서 함수의 정의에 사용하기로 해요. 그 특정 원소를 소문자 주의라고 부른다고 하면 이 함수가 하는 일은 군 주의 임의의 원소 A의 왼쪽에 소문자 주의를 곱해주는 거예요. 군의 기본 성질 중에서 역원의 존재성과 유일성이 있었던 거 기억하나요? 그 성질로부터 왼쪽 곱은 자기 동형사상의 조건을 만족함을 보일 수 있어요. 거의 똑같은 식으로 오른쪽 곱도 정의할 수 있고요. 왼쪽 곱 또는 오른쪽 곱을 이용하면 케일리 정리라고 불리는 유명한 정리를 증명할 수 있어요. 케일리 정리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G의 차수가 n이라고 할 때 G는 반드시 순혈군 Sn의 부분군이 된다는 거예요. 증명은 거의 할 게 없어요. 방금 전에 본 왼쪽 곱이 군 주의 원소들의 순서를 뒤섞긴 하지만 모든 원소들을 그대로 끌고 가는 전단사 함수를 주잖아요. 즉 왼쪽 곱은 순혈군 Sn의 원소가 된다는 거죠. 함수의 합성과 군 주의 곱은 바로 연결이 되고요. 케일리 정리는 우리가 순혈군 Sn을 자세히 공부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약속한 대로 준동형사상 예시 하나 더 들고 마칠게요. 우리가 주로 유한군의 성질을 공부하고 있지만 오늘 소개한 개념들 중 상당수는 무한군에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준동형사상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마지막 예시는 비가산 무한군의 범위에서 뽑아봤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행렬군 SU2가 3차원이라고 설명한 거 기억하죠? 처음부터 변수를 3개만 도입하는 것보다는 변수 4개를 도입하고 제약 조건을 하나 부여하면 편리한데요. 여기 윗줄에 구체적인 사양을 다시 정리해 두었어요. 여기서 x, y, z, w는 각각 실수값을 갖는 변수이고 4개를 모두 제곱해서 더한 값은 1이 된다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SU2의 원소 중에 항등원은 x가 1이고 다른 변수는 모두 0인 점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제 SU2에서 또 다른 행렬군인 SO3로 가는 준동형사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함수는 1대1이 아니라 2대1이라서 동형사상은 될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적으면 식이 조금 복잡한데요. 어때요? 그럴듯한가요? 아랫줄에 적은 3 곱하기 3 행렬이 SO3의 원소가 된다는 사실은 조금 복잡하더라도 단순 계산으로 보일 수 있어요. 조금 더 까다로운 건 이 함수가 전사함수가 된다는 사실, 더 나아가 준동형사상이 된다는 사실인데요. 괜히 단순 계산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행렬군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복잡한 계산 없이 증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